자, 1부 이걸로 좀 마치고요. 1부는 이걸로 마치고 오늘 2부. 야, 여기서부터는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좀 질문을 해가면서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연준의 진짜 우려. 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최근에 우리가 지난 10월 달부터 돌아가는 상황을 금융 돌아가는 상황을 참 이제 갈 텐데 이걸 좀 한번 정리를 할 겸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지금 2월 달부터 지금 이 국채 시장에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좀 어쨌든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는데 이걸 1차 파동이라고 제가 이제 정의합니다. 1차 파동이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 연말에 잠깐 그러니까 반등을 했던 적이 있어. 이게 이제 10년물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 기준입니다. 10년물 수익률이 그러니까는 10월 달부터 10월 하순께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국채 유동성 문제 이제 터지고 나서요. 예? 그러다가 잠깐 연말에 잠깐 반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반등을 했는데 저는 그게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봤는데 하여간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걸 해설을 안 했죠. 근데 최근에 오른 게 이번 주에 오른 게 이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4%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게 이제 화제가 될 텐데 4% 거의 지금 이제까지 이제 국채 수익률이 뭐냐고요? 국채 수익률은요. 국채 투자해가지고 남기는 수익률인 겁니다. 국채를 우리가 주식처럼 채권, 국채도 채권인데 채권도 주식처럼 사고 팔잖아요. 팔아가지고 자기가 수익을 내게 되면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예? 1,000원에 주고 사가지고 10원을 남겼으면은 1%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그렇죠? 1,010원에 팔았으면요. 수익률인 겁니다. 이게 시장 이자율처럼 써요. 국채가 뭐냐고요?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요.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채권의 수익률하고 채권의 이자율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채권의 이자율은 뭐냐면은 원래 발행자가 이 돈을 빌리는 채권이라는 것은 채무 증서잖아요. 돈을 빌리고 차용 증서잖아요, 일종이에요.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이제 그러니까 표시한 얼마씩 주겠다고 한 것이고, 근데 채권은 발행할 때 그 가격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주식처럼 가격이 매일 변동이 생긴다고요. 변동이. 그러니까는 원래 발행한 가격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그 밑으로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근데 그것을 만기까지 갖고 있다 보면은 그 발행할 때 그러니까 빌렸었던 가격을 돌려받으니까는 이자율보다 더 많은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이자율보다 더 낮은 수익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이거 과거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또 얘기하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여드린 건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제가 1차 파동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10년물 미 국채를 이 기준으로 잠깐 보여주는 것은 10년물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게 금융위기 당시 때입니다. 2007년 전후가 2006년부터 2008년 이때입니다. 2006년 때 보게 되면은 제가 과거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2004년 7월 달부터 2년 동안에 2006년 6월 말까지 연준이 그러니까 연준금리를 17차례를 인상을 합니다. 1%에 있던 것을 5.25%까지 올렸었죠. 그래가지고 미 국채 수익률이 한때 5.16%가 쫙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금리를 인상하기 전보다 한 1.6%포인트 올라간 거야. 그런데 최근에는 얼마만큼 올라갔던 겁니까? 지난 1년 사이에는 3.4%포인트나 올라간 거야. 되게 빠르게 올라간 거죠. 금융위기 당시 때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거야. 그러고 나서 이게 빨리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때도요. 떨어져요.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반등이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파동이 있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2007년 여름을 이제 한번 이제 쫙 이제 그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립니다. 5.16%를 돌파를 해요.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 터진 거예요. 금융위기 터졌던 거예요. 금융위기가 월가에서는 2007년 여름부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게 국제 수익률에서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딱 터지는 겁니다. 터졌던 거예요. 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게 이제 지난번 연말 거는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의 추세 연장에 있는 거라 보기 때문에 하고 이번에 나타나는 게 지금 1차 파동이다. 1차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요. 자, 이게 뭡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환율을 설명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보여드렸던 몇 가지 그림이 있었죠. 그때 제가 뭘 가지고 봤었습니까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 가지고 왔어요. 위에 있는 건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입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지금 뭐 4% 거의 근처까지 지금 이제 올라간 거를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보이고요.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한국 정부의 그러니까는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국채 그러니까 10년물 수익률입니다. 3.6% 정도 3.6%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위에 그림은 뭐라 하셨어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라 미국채. 밑에 건 뭐예요? 밑에 거는 뭐냐면은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 가치요. 달러 가치요. 그런데 이 연두 색깔을 친 박스를 친 최근 그러니까 2월 1일 이후부터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2월 1일 2월 달 들어와서요. 요동을 치고 있는데 2월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같이 움직였잖아요. 같이 움직였죠. 같이 움직였는데 2월 달에 들어와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과거에는 달러도 강세를 띄었단 말이에요. 달러도 강세를 띄었었어요. 그렇죠? 밑에 그림하고 같이 흐름을 보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2월 달에는 달러 가격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안 올라가고요. 예? 그렇죠?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구름이 나타난 겁니다. 다른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딱 봤을 때.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건 뭡니까? 위에 거는 뭐냐면 달러 지수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었던 밑에 있는 그림이요. 밑에 있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는 같이 되게 움직이다가 2월달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달러는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지금 우리가 최근에 2월달 들어와서 그냥 거의 한 100원 가깝게 이렇게 막 이제 폭등을 했잖아요. 예? 떨어졌잖아요. 왜 달러는 그러니까는 달러는 강세를 안 띄고 있는데 원화만 하락하고 앉아있냐 이거예요. 이게 또 새로운 모양이죠. 그러니까요. 그 이전의 추세하고는요. 그 이전까지는 1월달까지는 거의 달러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 보이다가 왜 2월달부터는 이게 흐름이 다시 다르게 나타나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달라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최근에 2월 2일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는 비교 통화들의 이 환율 변동폭입니다. 변동폭인데 선진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떨어진 게 엔화. 엔화는 뭐 원래가 단골 메뉴니까요. 4.6%가 하락했어요. 엔화는요. 근데 원화가 6.8% 하락했습니다. 제일 많이 하락했어요. 원화가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에서 아시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취약 통화를 얘기할 때 한국의 원화하고 태국의 바트화하고 필리핀 화폐 섞어가지고 이 세 개 통화를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필리핀은 가장 취약하고 그 다음에 타이,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태국하고 필리핀 통화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 원화가. 예? 더 많이 떨어졌어. 원화가 그러니까는 태국이나 필리핀보다도 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예?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저 싱가포르나 대만에 비해서는 원래가 원화가 취약성을 보였었지만은 취약성이 최근에 제가 그랬잖아요.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때 그러니까 변동폭이 굉장히 큰 것들이 되게 취약한 금융상품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올해는 그러니까 한국의 원화는 굉장히 취약한 상품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게 되게 되면은 가장 빨리 회복이 된다 했잖아요. 특히 또 금융시장이 완화가 될 때는요. 예? 그렇죠? 자, 이거 봐보세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달러 지수고 밑에 거는 캐나다 달러야.
캐나다 달러도 별로 안 떨어졌잖아요. 같이 이제 달러랑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싱가포르 달러도 그렇고요. 위에는 달러 지수고 밑에는 싱가포르 달러입니다. 싱가포르 달러 환율이에요. 근데 싱가포르 달러 위에 있는 건 싱가포르 달러하고 달러 환율이고 밑에 있는 건 원화하고 달러 환율인데 되게 봐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떨어질 때 1월 달까지 떨어질 때도 싱가포르 달러보다도 기울기가 훨씬 더 빠르죠. 가파르죠. 그러니까 한국 원화가 싱가포르 달러보다 더 취약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올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또 어때요? 환율이 올라갈 때 지금 원화가 떨어질 때는 더 빨리 올라가고 앉았죠.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 원화가 작년 올해 금융시장에서는 취약한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리스크가 있는 상품으로요. 리스크가 있는 상품으로 본다는 거죠. 위에 거는 원달러, 밑에 거는 필리핀의 페소입니다. 필리핀 화폐요. 이것도 보게 되면 필리핀 거는 별로 저기지 안 오르고 앉았잖아요. 안 떨어지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게 이게 그림이 올라가는 게 떨어지는 건데 화폐 가치가 한국 거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2월달 이후에. 그렇죠? 필리핀보다도 더 이렇게 우습게 지금 취급되고 있다 이거예요. 한국의 원화가. 예? 그렇죠? 이건 태국의 바트 통화하고도 보게 되면 기울기는 가파르죠. 자, 제가 122회에서 연준의 구원 투자 효과는 어디까지인가 하면서 당시에 소개했던 게 뭐였었습니까요? 영레포를 얘기했었어요. 영레포요. 영레포를 얘기했었는데 영레포라는 게 뭐라 했었습니까요? 연준이 대개가 돈을 빌려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걸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레포는 뭐냐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 특히 이제 국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미 정부가 발행한 채권인 미 국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시중에서 빌리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요. 차입자 역할을 차입을 하는 거죠. 2014년 9월 달에 도입을 했다 했잖아요. 도입했다 했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면 되게 그러니까 2014년 9월 때 도입했어도 규모가 크지 않다가 2021년 4월 달부터 영래포 규모가 크게 급증했다 했잖아요. 크게 급증했다 했었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거 보여드렸었죠. 다시 기억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환기시키는 건데 영래포를 보게 되면 제가 그 당시에 했잖아요. 최종 대부자에서 최종 차입자로 역할이 진화한 것이다 하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연준이 그러니까는 담보물을 맡기고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금리를 4.3인가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최근에는 그 이후에 금리를 또 한 번 올렸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 구간이 4.75%잖아요. 그래서 4.55%로 자기가 돈을 빌릴 때 이만큼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공시를 하죠. 이렇게요. 공시를 해요. 자,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뭐라 했었어요? 우리가 금리가 낮을 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부터는 금리가 올라갔었지만은 재작년까지 금리가 굉장히 낮았었잖아요. 특히 뭐냐면은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부터 금리가 굉장히 바닥을 기었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대개 돈을 어디다 운용합니까? 금리가 굉장히 바닥을 길 때 돈을 어디다 운용을 해요? 예?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은행에 예금해봤자 이자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는 되게 그 돈을 그러니까 그 기회가 있으면 동원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러니까 동원 가능한 곳에다가 되게 운용하죠. 거기에 소위 말해서 이 징검다리로 쓰는 게 대표적인 게 MMF 같은 거죠. 머니마켓 펀드요. 소위 말해서 언제든지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으면서 은행에 그냥 보통 예금으로 하게 되면 요금을 예금으로 하게 되면 이자는 안 생기죠. 여기 이자도 좀 수익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크게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11년부터 이게 쫙 돼 있는데 최근 1월 달까지요. 미국의 MMF의 규모입니다. 미국의 MMF의 규모예요. 근데 저기 2018년 저기 초까지 보게 되면은 한 3조 달러였었습니다. 3조 달러 정도예요. MMF의 규모가 미국의 이 단기 자금에 되게 이게 운용되는 게. 근데 지난 한 2년 전부터 이게 5조 많게는 한 5조 3천억 달러 정도까지. 어느 정도 증가한 겁니까? 2조 한 2천억 달러가 증가한 거예요.
네? 2조 2천억 달러 정도 가요. 그렇죠?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한 1조 한 3천억 달러 정도 더 증가를 했고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엄청 풀렸잖아. 근데 그 MMF가 투자하는 되게 가장 커다란 항목이 최근에 보게 되면 되게 뭡니까? 이 파란색 기둥이잖아요. 파란색 기둥이요. 파란색 기둥이 뭐냐면은 왼쪽에 저렇게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정부가 발행한 채권들에다가 되게 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같은 것들이죠. 예? 국채 같은 거. 그러니까 되게 언제든지 현금화하려면은요.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요? 단기간 이 단기 상품 되게 뭐가 있습니까요? 기업 어음이라든가 아니면 뭐 RP라든가 예? 이 한매 조건부 채권이라든가 시드라든가 이런 약간 단기 금융 상품. 그러면서 뭐냐면 신용 등급도 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현금화하기 쉬우니까요. 장기 상품 중에서는 어디다 할 수 있습니까요? 국채 같은 거죠. 국채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간이 길어도 시장에서 언제든지 현금화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MMF는 우리가 뜻이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게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뭐라 하냐면요. 우리말로는 머니 마켓 펀드.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화폐 시장 펀드라는데 펀드라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모은 돈들이니까는 쉽게 가고 있는데 어디다가 운영하는 상품이냐? 머니 마켓에다가. 머니 마켓이면 뭐 화폐 주고 사고 파는 외환 시장을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믿고 거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짧거나 아니면 굉장히 신용 등급이 높거나 이런 상품들에 되게 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파란색 기둥이 국채가 여기에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 자,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요. 자, 근데 이게 21년 4월 달이 20년 3월 달에 그러니까 팬데믹이 딱 터지고 나서 20년 4월부터 은행들이 막 이제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니까는 은행에 대한 규제를 조금 완화해줬다 그랬잖아요. 지난번 122에서 제가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좀 완화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자기 자본으로 취급해 줄 수 있는 상품을 그러니까는 이 보유 범위를 좀 완화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가 1년 후인 21년 4월 달부터 코로나가 좀 약간 진전되고 경제활동이 다시 복원되면서 다시 원래대로 복원시켰잖아요. 규제를요. 복원했다 그랬죠. 그때 이제 이 얘기한 거 기억을 좀 이제 여러분 되돌려 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보세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요. 이게 언제냐면은 2020년 4월이면요. 3월 달부터 유럽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2020년 2월 달에 대구에서 막 그냥 바이러스가 막 이제 폭발적으로 막 했었고 3월 달에는 전 세계가 3월 하순 때부터는 전 세계가 막 갈 때 있었죠. 그래서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3개월, 만기 3개월짜리 미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게 폭등을 했었잖아요. 폭등하는 모습 보이죠? 매년 쪽에 보게 되면요. 근데 그때를 지나고 나서 특히 한 6월달 지나가면서부터 좀 이제 그러니까 이 숨통이 좀 트이기 시작하죠. 처음엔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혼돈 상태 빠졌다가 그렇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완전히 경제 생태계가 와야 돼서 가지고 수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출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4%가 막 이렇게 막 하락을 하고 있었죠. 1분기예요. 자, 근데 2분기예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6월달 이후부터요. 3개월 수익률이 쭉 하락을 해요. 이게 언제까지냐면요. 2021년 3월. 그러니까 2021년 4월 달부터 다시 규제를 복원했다 했잖아요. 복원 전까지만 일단 본 겁니다. 복원 전까지 보게 되면 수익률이 쭉 떨어져요. 이 당시 금리가 얼마였습니까? 미국의 연준의 금리가요. 연준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팬데믹이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요? 금리 막 그냥 급격하게만 내리다가 제로금리까지 낮췄잖아요. 3월 말에. 그리고 양적 완화까지 다시 동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0년 3월 달부터 3월 하순 때부터 2022년 지난해 3월 중순 이전까지가 제로금리 시대였었습니다. 제로금리 시대. 연준의 금리가요. 그러니까 약 2년 동안 제로금리 시대였었어요. 근데 그 앞기간 1년입니다, 이게. 앞기간 1년인데
연준의 금리는 그냥 제로 금리로 변화가 없는데 왜 만기 3개월짜리 수익률이 이렇게 하락을 하냐고요. 하락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한 0.15% 있던 것이 0.018까지 쭉 떨어졌었어요. 자, 이건 봐보세요. 6개월물도 그래요. 6개월물도 비슷하게 하락을 하죠. 단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 하락을 하잖아요. 6개월물도요. 1년물도 하락을 했죠. 같은 기간입니다. 물론 같은 기간이요. 2년물부터는 하락하는 게 좀 약간 좀 약간 좀 완화돼 버리죠. 옆으로 행보하고 앉았으니까요. 그렇죠? 3년물부터는 어떻게 됩니까요? 하락을 좀 하다가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하다가 올라가고 앉았죠. 즉 1년물까지 아까 봤듯이 1년물까지는 왜 이게 하락했습니까? 왜 하락했냐고요? 연준의 기준금리는 그러니까는 제로금리로 변화가 없던 시절이에요. 이게요. 연준의 기준금리는 제로금리로 변화가 없던 시기인데 왜 1년물까지는 단기 국채 수익률은 이렇게 하락을 했냐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왜 하락했습니까? 네? 경제활동 이축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수요가 뭐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첫째는 뭡니까요? 돈이 엄청 맞아요. 돈이 엄청 풀렸다 아까 했잖아요. 돈이 엄청 풀린 돈들인데 금리는 바닥이니까는 그 바닥인 돈들이 어디로 간다 했었어요? MMF로 간댔잖아요. MMF로요. MMF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되게 뭐라 했었습니까요? 신용등급이 굉장히 단기 민간 금융 상품이든 아니면 장기라도 좀 그러니까 국채, 신용등급이 높은 국채 같은 걸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그러니까 이 국채 단기 상품에 돈들이 막 들어온 거야. MMF 자금이 여기 막 들어오니까는 이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는 거죠. 예? 3개월, 6개월, 1년물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갈 게 아닙니까? 이게 수요가 증가하니까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은 반대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예? 이게 돈이 엄청 풀렸으니까는. 예? 이게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1년 4월, 1년이 지났어. 4월 달부터 규제를 다시 그러니까 원상 복구했다 했잖아요. 자, 복구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요? 복구해가지고 은행이 이제 그러니까는 은행이 소위 말해서 그런 그 과거에는 MLF 이런 거를 같이 그 참여해도 됐었던 것이 참여를 못하게 됐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시중에 있는 돈들이 그러니까는 뭡니까요? 국채라든가 이런 거에 막 들어가게 되면은 수익률이 이게 떨어질 게 아닙니까? 그러면 시중에 자금이 막 지금 돈이 넘쳐요. 넘치는데 이게 금리는 기준금리는 변화가 없는데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안 될 게 아닙니까? 근데 영래포는 뭐라 그랬어요? 영래포는 뭐라 했습니까?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미국채 같은 것들을 자기가 거래하는 MF라든가 이런 애들한테 맡기고 돈을 차입하는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MMF의 자금을 연준으로 회수한 거죠. 연준으로 회수한 거야. 그걸 회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그 돈들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채 거래에 이게 들어갈 게 아닙니까? 그 돈들이요. 그렇죠?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떨어져가지고 수익률 하락이 계속 지속될 게 아닙니까? 네? 지속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기준금리는 변화가 없는데 이걸 계속 가면 안 되겠으니까는 이 금리를 그러니까는 떨어지는 걸 막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영래포를 시작한 거야. 그 시중에 엄청나게 풀린 돈들을 회수를 해야 되겠거든요. 영래포가 뭐랬습니까요? 연준이 차입하는 거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시중 금융회사들 못해요. 예?
차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 회수하게 되면 회수한 만큼, 줄어든 만큼, 돈이 줄어든 만큼 국채시장에 그러니까는 그 수요 압력을 완화시킬 게 아닙니까? 수요 압력을 완화시킬 게 아니겠냐고요. 돈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렇죠? MF에 들어간. 그래서 딱 봐보세요. 3개월물 수익률 추이. 21년 4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22년 3월 금리 인상 바로 직전까지 기간을 1년간을 딱 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요? 이제 3개월물이 떨어지지 않고 완만하게 가다가 이제 저기 1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심해지면서 이제 올라간 거고요. 그러니까요. 금리 올라간다 하면서 떨어지진 않잖아요. 떨어지는 게 멈췄잖아요. 떨어지는 걸 멈추게 한 거야. 아까 3개월, 6개월, 1년짜리는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2020년 4월 달부터 2021년 3월 달까지는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영래포로 유동성 빨아들인 거예요. 예? 이게 떨어지는 걸 막게 하기 위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금리 구조에 왜곡이 생기니까 6개월물도 하락하는 게 멈췄잖아요. 그렇죠? 1년물도 물론이고. 그렇죠. 하반기 가면서 올라간 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 이제 그러니까 저 가면서요. 2년물이야 뭐 원래부터가 이제 그랬었고 3년물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금리 올리기 전에 상황이에요. 영래포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영래포를 왜 도입했는가? 연준이 도입했는가?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야,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연준이 우리가 되게 경제학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은 시장 금리도 올라가야 되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면은 시중 금리도 내려가는 게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거잖아요. 이게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깨진 지 오래됐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시중 금리가 안 올라가죠. 아까는 금리를 변화를 안 시켰는데도 2020년부터 저기 1년 동안 앞에 1년 동안에는 오히려 시장 금리가 하락한 거 아닙니까? 3개월, 6개월, 1년짜리들은요. 예? 정책 금리를 하나도 그러니까 떨어뜨리지도 않았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금리뿐만 아니라 단기 금리에 대한 영향력도 굉장히 많이 약해져 버렸어요. 왜? 시중에 돈들이 너무 많아가 시중의 힘이 더 세진 거예요. 시중의 힘이. 이게 깨진 게 오래된 게요. 여러분들, 이 연준이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10년물 국채를 사들인 이유가요. 연준이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도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고 앉아있으니까는, 예?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거 개입했던 거예요. 개입해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연준이 그러니까 의도한 대로 안 움직여져요. 정책을 동원한 만큼 잘. 이게 많이 약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유진 파마 같은 사람은 유진 파마라고 있죠. 파생 금융 쪽으로 많이 연구에서 노벨상까지 받았던 사람이요. 유진 파마 같은 사람은 오히려 시장 금리에 그러니까는 연준 금리가 영향을 받는다. 연준 금리가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정반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간 뭐 그건 그거고 하여간 이 금리가 그랬는데 하여간 이게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돈이 하여간 너무 많이 풀린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영래포 약발은 사라졌는가? 아까 제프 주님이 표현한 게 제 여기 똑같이 있죠. 자, 근데 이거 봐보세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22년 9월 달부터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10월 한 중수가 쫙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4.25%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미 국채 유동성 문제가 막 터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쭉 떨어졌는데 떨어지게 된 동기가 뭐랬습니까? 영래포를 줄였다 그랬잖아요. 영래포 줄인 게 영향을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래포하고 흐름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근데 2월달 이후에, 여기 2월달부터입니다. 2월달 이후에 10년물 수익률이 쫙 올라가는 거 앞에서 보여줬던 거죠. 쫙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딱 올라가져요. 자, 그런데 2년물 수익률은 아예 전고점을 통과해 버렸습니다. 단기 거는요. 1년물도 물론 통과해 버렸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들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주가가 폭락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주가가 폭락하고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뉴스에 월가가 연준을 그러니까 무시하고 있다.
예? 그렇게 약간 무시하게 되면 무시하다가 저기 저 니네 큰 코 다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기사인데 아, 연준이 월가를 그러니까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기사도 이거 좀 오버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계속 이런 기사 쏟아져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막 저기 저 금리가 막 이렇게 저기 저 국채 금리가 막 폭등하고 그러니까요. 미국의 금리는 그러니까 월가나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높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랬습니까요? 저기 저 1월달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를 보니까는 저 꺾이긴커녕 좀 제가 1월달에는 좀 올라간다 했잖아요. 제가 올라간다는 건 좀 과자 좀 저기 저 그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많이 안 올라가졌지만 하여간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연초에는요. 그러니까 그리고 고용이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고용이 소비도 뭐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는 예상이 연준의 그 고금리 체계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할 것 같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시장이 발작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금융시장이 혼자서 지연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던 거죠. 그동안에요. 근데 여기 하는 거 보게 되면 블룸버그에서 2월 18일자에 월가가 주식시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밑에 이 연두 색깔로 친 글이 더 이제 갑니다. And yet, investors, 투자가들은 골딜락스 시나리오, 골딜락스라는 게 저기 저 이솝우화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딱 저기 먹기 좋은 죽, 뜨겁지도 않고 뭐 차갑지도 않은 이런 거 관련된 얘기를 알고 있는데 그런 상태의 베팅을 아직도 하고 있다. 아직까지 투자가들은. 그러니까 이 국채 금리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저기 큰 문제를 만들지 않을 거야. 예? 그러니까 지난 연말 같은 그런 소위 말해서 소위 뭡니까요? 금융 완화적인 분위기가 다시 복원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기대지요. 이런 기대죠. 왜 그러냐면은 연준이 또 개입할 게 아니냐 이거죠. 연준이 또 개입할 거 아니냐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래포를 줄이거나 줬든 간에 또 개입할 게 아니냐 이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금융시장에서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폭등했던 이유는 뭡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거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얼마나 통제할 수 있냐는 것은 결국은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비경제적인 공급 충격이라 했잖아요. 근데 향후에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터졌던 그러니까 비경제적 공급 충격은 올해 들어오면서 지난해 그러니까는 하반기부터 이렇게 완화돼 가기 시작했다. 이미 소멸돼 가고 있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율은 완화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올해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부터는요. 그렇죠? 새로운 비경제적 공급 충격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게 나오게 되면은 연준이 저기 의도한 대로 못 가고 금리가 굉장히 폭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폭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향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게 영래포예요. 자, 주황색 그 실선이 뭐냐면요. 영래포 규모입니다. 영래포 규모. 왼쪽에 있는 수치예요. 그 다음에 파란색 기둥이 뭐냐면 10년물 수익률입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 9월 말에 소위 그 10년물 수익률이 정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쭉 떨어졌잖아요. 예? 떨어졌어. 중간에 약간씩 뭐 올라간 게 있지만 떨어졌잖아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주황색 선하고 파란색 기둥하고 되게 같이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개입을 한 게 10월 하순 때부터 영래포 줄이면서 이게 그러니까는 그 10년물 수익률이 완화되기 시작했고 중간에 잠깐 연말에 반등한 이유가 영래표 규모를 다시 그러니까는 다시 늘리면서 일시적으로 그래서 다시 또 내렸죠. 내려가지고 이게 1월 달까지는 이 약발이 먹힌 거예요. 영래포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이 10년물 수익률이 같이 그러니까는 움직여 준 거예요. 작년까지는요. 올해 1월 달까지는. 근데 2월 달에 한번 보세요. 2월 달에 보시게 되면은 2월 달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영래포는 그러니까 늘리진 않아도 현상 유지하거나 그다음에 2월 달 중순 들어오면서 확 줄었어요. 지금 이제 이번 주말께 아직 안 나왔는데 이번 주말께 아직 연준이 아직 발표 안 했는데 지난 주말 것까지 보게 되면요 줄었잖아요. 연준이 놀래가지고 줄인 거야. 연준이 놀래가지고요.
줄었는데 10년물 수익률은 혼자서 또 올라가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영래포하고 이게 반대로 움직이. 그래서 영래포 약발 다 했는가. 아까 제프주님도 이걸 저기 이제 보신 것 같은데 미리. 그러니까 저기 그 지표들을 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업데이트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는 작년에 그러니까 아니 올 1월달까지 작동했던 것들이 이게 관계가 그러니까 지금 훼손되는 게 최소한 보이는 거야. 2월달에 지금 2월달 상황은 그런 점에서 새로운 국면이라 이거예요. 물론 아직 기간은 짧습니다. 기간은 짧지만은 1월달까지 보여줬었던 지난 10월달부터 1월달까지 보여줬었던 아니면 그 이전에도 보여줬던 거에 비해 가지고는 자 제가 요 얘기를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네요. 자 우리가 연준이 지난해 3월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지난해 3월에 그러니까는 상당 구간이 0.25에 있었는데 올해 1월 말 2월 초에 올려가지고 4.75까지 올렸잖아요. 상당 구간을요. 그럼 얼마나 올린 겁니까? 4.5%포인트를 1년 만에 올린 거잖아요. 1년 만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연준에 저게 이제 FOMC가 예상돼 있으니까 딱 만 1년 만에 그러니까 4.5%포인트를 올린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렸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렸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시장금리, 국채 수익률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졌어요. 과거보다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졌어. 왜 빠르게 올라가졌습니까? 영래포덕으로 빨리 올라간 거야. 그럼 연준이 왜 그렇게 했느냐? 빨리 그러니까는 이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래포를 동원을 해가지고 빨리 시장금리를 끌어올려가지고 그러니까는 인플레를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빨리 통제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던 거예요. 통제하는 방법을. 과거 금융위기 때하고 차이가 금융위기 때는 아까 보면은 시장금리가 아니 장기 국채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간 이유는 그게 영래포 동원해서 그런 거예요. 연준 금리만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준 금리 플러스 영래포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왕 맞을 거 빨리 효과 보자 해가지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확 그걸 끌어올렸던 거예요. 올렸는데 올리다 보니까는 국채 유동성 문제까지 터진 거야. 이제 가을 돼가지고 너무 이제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1월달까지를 이게 완화적인 국면으로 만든 거야. 예? 월가가 죽는다고 국채 유동성 문제를 제기하고 막 그러니까는 월가에서요. 잘못하면 이게 그러니까는 금융위기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예? 연준이 그러니까 이제 뒤로 후퇴한 거죠. 예? 뒤로 후퇴한 거야. 예? 처음에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간에 시장금리까지 연준 금리만 올려가지고는 이 인플레 못 잡잖아요. 시장금리가 같이 올라가줘야지 되잖아요. 예? 시장금리가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시장금리를 굉장히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시장금리가 올라갔던 거는 아니 장기금리들이 빠른 속도로 올라갔던 것은 기본적으로 영래포가 같이 그러니까는 지원 사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인플레를 잡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는 미 국채 시장이 먼저 그러니까 사망하게 생겼어. 지난 가을에. 그래서 후퇴를 한 거예요, 연준이요. 월가에서 그러니까 우리 죽는다고 아우성 치니까는 제니 옐런 석가 나와가지고 예? 레포 기구 활용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훈수두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난 연말에 그러니까 굉장히 완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득을 본 거고요. 옆에서 예? 득을 본 거죠. 근데 이게 2월 달에는 그러니까 영래포하고 따로 놀고 앉아야 되는 거야, 지금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월 달에 지금 한 20일 정도 본 거지만은 따로 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래포 약발은 다 했는가? 이거 하는 거고,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시장에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그러니까는 이 힘이 인플레에 대한 인플레를 기대하는 이 힘이 소위 말해서 영래포 힘보다 더 세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요. 어? 더 세다는 거거든요. 요 2월달 지표만 봐가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문제는 저는 이게 과연 그러니까 이 힘이 계속 영래포 약발이 다 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만약에 연준이 마지막에는 어떤 수단까지 동원하겠는가? 양적 긴축을 잠시 중단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양적 긴축을요.
양적 긴축을 중단할 수도 있겠나. 월가가 뭐 죽는다고 하거나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근데 아직까지는 4%를 돌파를 안 했으니까는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는 일단 영래포 가지고 일단 이번 주말에 나오는 영래포 규모를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되는데 연준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영래포가 많이 줄어들어도 불구하고 이게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으면은 다른 이제 그러니까 방안을 모색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파월은 그러니까는 뭐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이 금리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리는 거 디스인플레이션을 그렇게 강조한 거 아닙니까? 저 1월 말 2월 초에 있었던 데서 디스인플레이션은 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는 거죠. 여전히 플러스인데 떨어지는 거죠. 속도가 그러니까 6에서 5, 4 이렇게 떨어진다.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인데 이 용어를 그러니까는 굉장히 여러 번 쓰면서 했는데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막 좋아했는데 야, 지금 금리 예상보다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거 봐보세요. 그래가지고 연준이 가지고 있는 연준이 우리가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양적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그러니까는 이 9월 달부터요. 지난해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긴축은 그러니까 이제 국채하고 MBS를 이제 그러니까 매각하는 거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근데 국채 쪽을 보게 되면은요. 국채 쪽을 보게 되면은 단기 국채는 이게 파란색 기둥이 단기 국채거든요. 이 파란색 기둥이 이게 변동폭이 커 보이지만은 규모는 410억 달러뿐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파는 게. 중장기 국채가 한 2,800억 달러 팔았어요. 2,800억 달러. 그러니까 최근에 2월 달부터는요. 여기 봐보세요. 맨 끝에 보면 2월 2월 달부터는 단기 국채 매각을 중단했어요. 단기 국채 매각을 중단했습니다. 단기 국채를 매각을 중단한다는 얘기 뭡니까요? 단기 국채를 팔게 되면은 단기 국채의 공급이 증가하는 거니까는 그러면 단기 국채에 대한 가격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게 아닙니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수익률은 올라갈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수익률이 올라가는 걸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양적 긴축을 해오던 것을 마지막 수단은 그러니까는 다시 양적 완화로 바꾸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를 그러니까 조절하는 것을 먼저 과도기 쪽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여기 지금 제프리님이 글을 써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 인플레를 그러니까 이 지금 만약에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인플레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서비스 이제 물가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요. 하면 가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큰 추세 속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거고 변화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월가가 너무 혼자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를 잡은 거예요. 지난 연말에는요. 연준이 금리를 그러니까 인상하는 것을 사실상 조만간에 그러니까 중단하고 그 다음에 뭐 내년 하반기에는 그러니까는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하면서 혼자서 막 저 분위기 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연준이 만든 거잖아요. 연준이 영래포를 줄이면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월가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이제 소위 말해서 그거를 활용한 거잖아요. 연준은요. 근데 연준이 그렇게 그걸 자기 입맛에 맞게끔 연준이 그렇게 지원한 거를 개입한 거를 월가가 자기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연말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는 소위 분위기를 띄운 거 아닙니까? 띄워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했다고 보는데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연준은 그러니까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런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서로 줄다리기 하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생각하는 아니 월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기 종료될 것 같지 않고 그렇다면 연준이 금리를 그러니까 조기 중단할 수 없다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갑자기 형성된 거죠. 형성되면서 이제 됐다는 얘기를 일단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기지 시장에서도 금리가 이제 2월달에 들어서 확 폭등을 했죠. 모기지 금리도요. 폭등을 한 것이고요. 제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연준의 그러니까 개입이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번에 1차 파동이 지속되지 않고 잠깐 또 쉬었다가 이제 갈 수 있다. 다시 또 꺾일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미 국채 시장 가치하고 액면 가치의 차이입니다. 차이가 지난 10월 달에 최대로 벌어졌었잖아요. 10월 달에. 2조 한 1,000억 달러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 국채 가격이 굉장히 막 폭락을 했었던 거잖아요. 미 국채 수익률이 폭등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국채 유동성 문제가 터졌던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요. 1월 달 것까지 지금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뭐냐면은 그 1월 달까지는 아까 보다시피 그러니까는 수익률도 괜찮았던 편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2월 달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1월 달까지는 시장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완화적인 분위기가 지속되어 왔던 거예요. 시장 분위기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 국채 유동성 문제는 1월 달까지는 그러니까는 악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악화되는 모습이요. 그런데 만약에 2월 달에 지금 미 국채 수익률의 폭등이 저게 4%를 돌파해가지고 4.2에 4.2%까지만 한다면은 다시 이 유동성 문제는 다시 갈 수가 있죠. 다시 제기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1차 파동이라고 쓴 이유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대형 사고 한번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여진이 온다 그러잖아요. 여진이요. 뒤따라서요. 금융시장도 그 비슷한 게 있거든요. 예, 제프주님이 단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하지만은 근데 이건 지금 당장 보게 되면은 이번에 2월 달에 지금 벌어지고 한 20일 정도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러니까는 일시적으로 좀 이게 일시적으로는 좀 완화됐다가 다시 2차 파동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그때가 더 이제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보게 되면 여전히 뭐냐면 정크 채권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 진정되고 있거든요. 진정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시장이 여전히 그러니까 완화적인 분위기가 해소는 안 됐다는 것을 저는 이제 좀 해석하고 싶고요.